지금까지 이거에 관해서 지금까지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 그런 거 있으신가요? 대답 안 하면 이런 거 물어봐요. 다 아세요 그러면? 그럼 너무 어려서 모르겠다 그러면 다요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생소하죠? 예, 그래요. 용어 자체가 좀 그래서 그래요. 예, 생소하고 벌써 1시간 끝나고 가시는 분이 있고요. 2시간 끝나고 가시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시간 얘기했잖아요. 법과대학 4년 동안 배우는 거 1년 동안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분들 중에서 작년에 공부했던 분들 중에서도 반 이상은 아마 붙어요. 거의 다. 여기서 반 정도 가까이는 붙어요. 반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첫날 1시간 들어보고 굉장히 건방진 거라고 봐요 저는요. 그런 것들은 스스로가 해봐야 되죠.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 뭐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보고서 뭐 이런 거는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글쎄 이건 뭐 1시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지금 내가 민법을 한 1500번에서 1700, 1800번 정도 이렇게 강의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1시간 동안 내가 뭔가 좀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거 붙어서 못할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붙었어요. 실제로. 근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시간을 공부하는 쪽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 못하신 분들도 있죠. 그냥 한 방에 이렇게 포기하고 그러려면 처음부터 이제 안 하는 게 낫긴 해요. 사실은요. 자, 이거 법률행위 이거부터 보는 거고요. 이거는 물권법에서 본다고 얘기했죠. 그죠? 예. 이건 물권법에서 몇 개밖에 안 나와요. 요거만 이렇게 나와요. 그럼 법률행위가 뭐냐라고 하는데 개념부터 정리하면요. 아까서부터 계속 했던 얘기예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권리변동의 뭐다? 원인으로서 한마디로 뭐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이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권리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법률행위의 개념인 거예요. 그럼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건 분류 방식이 보통 학자들이 9개 정도로 분류해요. 9개 분류 방식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시험에 늘 나오는 분류 방식은 3가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3가지가 먼저 법률행위를 분류하는 방식에 의사표시가 몇 개냐. 의사표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의사표시의 수 이거 가지고 분류하는데 의사표시 수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향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 작용에 따른 분류다. 작용에 따른 분류는 다른 말로 효과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 넘기셔도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다 봐드려요. 그 다음에 형식에 따른 분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암기할 필요 없고요. 형식에 따른 분류 이거부터 봅니다. 제일 쉬운 거거든요. 항상 제일 쉬운 거부터 해치우면 돼요. 그럼 어려운 것만 남겨놓으면 되죠. 쉬운 거 다 하고 어려운 거 남겨놓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그럼 쉬운 것만 맞고 어려운 거 틀리면요 70점인 거야. 70에서 80점. 쉬운 것만 다 맞으면. 어려운 거 다 맞고 쉬운 거 다 틀리면요 25점에서 30점이죠.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러니까 쉬운 것만 열심히 하세요. 어려운 건 다 빼버리고. 일단은 형식에 따른 분류. 그래, 형식에 따른 분류. 뭐가 있을까요? 요식행위, 분류식행위. 요식행위와 분류식행위가 있다라고 해요. 요식행위는요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도장까지 다 찍고 서면으로 작성해서 뭔가 구비해야 되는 서류도 있어요. 분류식행위는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전부 분류식행위예요. 구두로 해도 되고요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요 묵시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갈등이 생겨요.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전부 분류식행위라 그랬죠. 구두로 하는 거하고 서면으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과가 분명해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효력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명시적으로 하는 게 더 확실해요? 묵시적으로 하는 게 더 확실해요?
그래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더 적극적인 의사표시인데 우리가 머릿속에 묵시적인 의사표시 그럼 뭘 떠올렸냐면 침묵을 떠올린 거예요. 이거는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니잖아요. 입 다물고 있는데 무슨 의사표시가 있어요. 묵시적인 의사표시다라고 하는 건 포함적 의사표시를 묵시적인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뜻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침묵은 의사표시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야. 그러니까 묵시적인 의사표시하고 침묵은 일단 다르다. 이거를 구분해 놓으면 반은 성공한 거죠. 이제 묵시적인 의사표시는 침묵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 지금까지는 묵시적인 의사표시 그럼 가만히 있는 걸로 아마 인식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묵시적인 의사표시는 예를 들어서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물건을 내가 팔았는데 하나도 쓰지 않은 걸 줘야 되는데 이게 쓴 걸 줬다는 거예요. 그럼 사신 분이 어떻게 해요? 갖고 와갖고 뭐야 집에 가서 보니까 반 토막짜리야? 그럼 화가 나죠? 그럼 가지고 와요. 저한테 가져와갖고 이걸 저한테 확 던지면서 야! 돈 내놔. 그리고 확 던져버렸대요 나한테. 내가 받았어요. 그럼 이 확 던지면서 돈 내놔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취소하겠다는 의사가 포함이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야? 취소한다 이 사기꾼아 라고 하는 말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거기서 제가 돈을 달라 그러려면요 취소하겠다는 말을 먼저 하셔야죠. 그럼 너 일로 갖고 와봐. 그리고 뺏어다가 취소한다 이 인간아 그러고 한 번 더 던지겠죠. 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던지면서 돈을 내놔라 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취소하겠다는 의사가 전달이 됐죠. 명시적으로 취소하겠다고 했나요? 안 했잖아요. 묵시적으로 그 행위 속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게 묵시적인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는 명시적인 게 더 효과가 뛰어납니까? 묵시적인 게 더 뛰어납니까? 똑같다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데서 여러분이 틀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효과는 똑같아. 근데 어떤 게 더 적극적이냐 이걸 따져보면 명시적인 것보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효력은 어떻다고? 똑같아요. 구두로 하는 것과 서면으로 하는 것도 효력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효력은 똑같다. 근데 우리는 왜 서면을 좋아할까요? 내가 똑같다 그러잖아. 확실한 것. 맞아. 증거 때문에 그래요. 증거. 잡아뛰는 인간들 있죠. 턱을 들면서 배를 내밀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 때문에 서면을 좋아하는 건데 이게 녹취록 같은 거 있잖아요. 녹음해놓고 그랬으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또 근데 그거 다 녹음하고 그러느니 아예 그냥 쓰는 게 좋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서면에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증인만 있고 그 증거 자료만 어느 정도 확실하다 그러면 서면이든 구두든 크게 차이가 없어요. 효력이. 근데 한국은 법관들도 귀찮아해요. 귀찮아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지네들이 해야 될 걸, 법관들이 해야 될 걸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금은 낼 대로 내고 혜택은 별로 못 보고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래 하여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딱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분류식행이에요.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혹시 무슨 행위는 명시적으로 할 것을 요한다. 그럼 그건 틀렸어요.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 나온 건 이거예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제 뒤에 가면 배울 텐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앞에다가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항상 붙여서 읽지 않으면 세계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안 집어넣으면 무효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유효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어떤 개념을 집어넣으라고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시험에는 두 문제나 나왔어요. 그게 무효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효과는 무효로 정해져 있다. 근데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무효인데 왜 취소해야 되지? 분명히 선생이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라고 했는데 그럼 그건 틀린 지문이 되죠. 이렇게 골라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금년에 두 문제나 나왔고 이제 이거는 아마 여러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무슨 행위는 명시적으로 할 것을 요한다. 그럼 맞았다 틀렸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네,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무슨 행위는 서면에 할 것을 요한다. 그럼 무조건 틀렸다고 봐야 돼. 딱 하나 있어. 뒤에 가면 집합건물법에. 민법에는 무슨 행위는 서면에 할 것을 요한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배워서 민법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답 찾는 요령만 배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뭘 배우기 민법 하나도 몰라요. 저는 지금 30년 넘게 해도 민법이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1년도 채 안 해가지고 민법을 배워요. 배울 거 없어요. 답 찾는 요령만 정확히 알고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인이 더 우월한 지위에 있어요? 임차인이 더 우월한 지위에 있어요? 임대인이 훨씬 더 우월하죠. 어디 임차인이 우월해? 누가 더 거지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에? 누가 더 거지야? 임차인이 더 거지지, 임대인보다는. 그렇죠. 임차인이 더 거지지. 자본주의 국가,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 거지가 힘센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럼 서울역에 있는 분들이 힘이 제일 세요? 그분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경제력의 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해서 임대인이 힘이 더 세요? 임차인이 힘이 더 세요? 임대인이 훨씬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임차인은 열악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은 서면에 할 것을 요한다. 그럼 맞은 거야? 틀린 거야? 앞에 단서가 붙었다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은 서면에 할 것을 요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에? 무조건 틀렸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근데 금방 앞에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무슨 명분이 주어졌잖아. 그리고 괜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이 자기가 황금 박쥐도 아니면서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 갖고 이러면 안 된다고. 배운 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내가 무조건 명시적인 의사표시든 묵시적인 의사표시든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똑같다고 얘기했죠. 아니 구두로 하고 녹취에다가 공증하면 그것도 훨씬 더 확실하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꼭 서면으로 해야만 확실하게 보호되는 거 아니잖아요. 임대차 계약 구두로 했어요. 녹음했다고. 녹음 파일 갖다가 공증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보호받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행위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다고. 근데 명분을 줘 여러분한테 앞에다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하면 모르겠는데 길게 앞에 붙여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는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은 서면에 할 것을 요한다. 그럼 앞에서부터 설득이 되어 왔거든. 지금 다 맞는 말만 나왔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낼름 동그라미 치고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계속해서 이런 관념을 심어줘요. 여러분이 자꾸만 연속극 봐갖고 얻은 그 가슴이 있잖아요. 이 가슴은 털어버려야 돼. 이제 냉정해야 돼. 굉장히 냉정해야 돼요. 그래서 법학 공부한 사람들은 냉정해져요. 굉장히 냉정해져요. 차가워지고. 자식들 대하는 것도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식들하고 정은 별로 없어요. 마누라도 마찬가지죠. 넌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러죠. 집에 있으면 분위기 싸늘해지니까 넌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주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여자가 이기죠. 대충 더 말로는. 근데 법학한 사람들은 안 져요. 잘. 그러니까 여자한테도 잘 안 져주고 그러니까 인색하다는 얘기 듣고 그래요. 근데 그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배운 대로 해야 돼요. 배운 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명시적인 의사표시와 묵시적인 의사표시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똑같다고. 아시겠죠? 예. 구두와 서면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형식은 똑같다. 이 끝났어요. 이거 아시겠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다 분류식행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작용 내지는 효과에 따른 분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의무부담행위가 있고요. 이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의무부담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행행위로서 처분행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크게 해보세요. 크게. 어디 전철 타고 다니면서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이러면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기선 크게 읽어도 아무도 이상한 얘기 안 해요. 그래요. 처분행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같은 행위냐 다른 행위냐라고 하는데 다른 행위예요. 이게 법률행위 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현실 매매는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근데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는요, 의무부담행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져요. 하나의 매매 계약에 두 가지 행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거래 행위예요. 자, 볼게요. 갑하고 을이 갑소유, 이건 뭐예요? 여기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이렇게 그려요. 아시겠죠? 앞으로 이거 그림 뭐라고요? 부동산, 갑소유 부동산이에요. 이걸 한 4년 전인가 어떤 분이 아무 생각 없이 설명은 안 듣고 그대로 써가지고 가서 나중에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쇼는 뭐였죠? 그리고 쇼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설명 안 듣고 적어가는 사람들의 폐해가 이런 거예요. 설명을 안 듣고 잘 적어갔다 집에 가서 봐야 되니까. 근데 집에 가서 쇼가 뭐였더라? 이게 왜 쇼가 나왔지? 선생님이 쇼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이에요.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7월 1일 날 1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이 성립한 거야. 계약이 성립했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죠? 법률행위했다. 다른 말로 합의 약속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8월 1일 날 이행해 주기로 했다고. 8월 1일 날 을이 1억 원을 주면 갑은 쇼에 대한 권리 이전해 주기로 했겠죠. 그래,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며칠 날 했다고요? 7월 1일 날. 그럼 7월 1일 이날 갑하고 을이 뭐 했다고? 합의 약속. 어떻게 해? 8월 1일 날 나는 재산권 이전할 테니까 8월 1일 날 너는 대금을 주라고 오늘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갑은 어떤 의무를 부담했냐면 이 약속에 의해서 8월 1일 날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했죠. 을은 8월 1일 날 이 약속을 하면서 7월 1일 날 이 약속을 하면서 8월 1일 날 1억 원을 주겠다고 의무를 부담했잖아요. 근데 의무만 생겼나요? 아니죠. 얘는 의무를 부담했지만 8월 1일 되면 1억 원 달라고, 매매대금 달라고, 매매대금 청구권이 생겼죠. 채권이 생긴 거예요. 이 마찬가지야. 여기도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변동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 의무 부담 행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 행위 있잖아요. 그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면서 다른 말로 뭐까지 생긴 행위죠? 채권도 생긴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를 채권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다른 말로 채권 행위예요. 왜? 의무도 생겼지만 7월 1일 현재 아직 8월 1일 안 왔어요. 7월 1일 현재 앞으로 한 달 있다가 뭐 해줘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그러면서 뭘 요구할 수 있어요? 그쵸, 대금 1억 원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했지만 모두 생겼다? 채권도 생겼다. 이건 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의무부담 행위라고 하고 이걸 같은 말로 채권 행위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의무부담 행위 있으면 그러면 8월 1일 날 반드시 이행해 줘야 되나요? 해줘야죠. 반드시 이행해 줘야 되죠. 안 해주면요, 그게 채무불이행인 거예요. 그렇죠? 이행해 줘야 되는데 이행하기로 해놓고 안 했으면 그게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무가 남는다? 이행의 의무가 남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이행해 줘야 되는 의무가 남는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갑 소유인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소유래요. 타인 물건이라는 거예요. 타인 물건에 대해서 갑이 을과 매매를 했죠, 지금. 저게 유효예요, 무효예요? 정확히 하나만 선택해서 얘기해야지 무효는 없어요. 하나만.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인 거야, 유효. 되게 이상하죠? 남의 물건을 지금 매매했는데 그게 유효라고요? 네, 유효인 거죠. 이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 자체는 유효인 거예요. 왜냐하면 갑이 8월 1일까지만 A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래서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는 유효다. 타인 물건에 대한 임대차는 유효다. 아시겠죠? 이게 주로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오파상이라고 하는 직업 들어보셨나요? 오파상? 들어보셨죠? 오파상은 지금 한국에 없는 물건, 외국에만 있는 물건들을 지금 한국에 필요한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자기가 매도인으로서 사다 주겠다.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 체결할 때 지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나가갖고 어떻게 해요? 계약금 받아갖고 나가서 해당 물건을 사다가 그 사람한테 공급해주고 잔금 받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지 물건도 아니고 한국에도 없는 물건을 지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일단 사갖고 와. 사갖고 오면 그때 내가 매매할게. 그럼 오파상에 나가서 사다가 여러분한테 팔아? 딴 사람한테 팔아? 딴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사고 있다가 오파상에 사갖고 온다? 그럼 저분 드리려고 사갖고 왔어요, 사실은. 근데 옆에 분이 내가 5천만 원 더 줄게. 그럼 계약 안 했잖아. 매매 안 했잖아요. 매매 안 했으니까 이쪽에 팔아도 아무 문제 안 생기는 거죠. 채무 불이행의 문제는 하나도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체결해서 사갖고 와서 안 주면 채무 불이행이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런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도 유효다. 지금 누구 물건 매매했어요? A 거 매매했잖아요.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도 유효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말로 바뀌어요. 자,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 같은 말이죠. 다시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같은 말이죠. 채권행위 할 때는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타인 물건도 뭐 할 수 있어요? 매매할 수 있다고.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도 유효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처분행위는 뭐냐? 처분행위는 이행기에 이행을 하는 행위를 처분행위다. 그럼 더 이상 이행할 의무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이행해 주고 나면 계약은 마무리되는 거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의 의무가 더 이상 남지 않는다. 그렇죠?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행의 의무가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의 의무가 남지 않는다는 얘기는 계약이 마무리돼서 끝났다. 종결짓는 행위다 그런 얘기죠. 여기는 추가적으로 이행할 게 남아있죠. 여기서 한 행위니까. 여기는요 마무리 짓고 끝나는 행위잖아요. 그럼 뭐를 이행해 주느냐, 즉 뭐를 처분하느냐. 여기는 지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처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권행위라고 얘기해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일종의 물권이거든요. 이 행위를 물권행위다. 그래서 처분행위는 종류가 물권을 처분하게 되면 물권행위, 기타 재산권을 처분하게 되면 준물권행위다. 자 보세요. 죄송한데 내가 이분한테 받을 돈이 100만 원이 있대요. 그럼 채권이 100만 원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돈이 없고 2달 있다가 받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럼 이분한테 제가 2달 후에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그거 나중에 받아가지고 나에게 지금 오늘 90만 원만 줘라 라고 해서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 있잖아요. 채권을 어떻게 해? 이분한테 양도하죠. 그럼 이분은 그래? 2달 동안 10만 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10%의 이익이면 월 5%잖아. 그럼 연으로 따지면 60%죠? 그거 괜찮네. 그리고 나한테 9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2달 후에 직접 청구해서 받으시면 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채권을 양도한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소유권을 처분하게 되면 물권행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채권을 처분하게 되면 무슨 행위일까? 준물권행위인 거죠. 여기서 또 철없이 채권행위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걸 뭐라 그런다? 준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가장 큰 차이는 이행의 의무가 남지 않는다 그랬고요. 타인 물건을, A 물건을 갑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행해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갑한테 팔아라 그랬대. 갑이 A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A가 판대 안 판대? 안 판대. 안 판다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기술자 동원했죠. 그래서 등기 서류를 위조한 거야. 그래서 A가 갑에게 팔지도 않았는데 지가 산 것처럼 위조해갖고 지 이름으로 등기해서 처분했대요. 등기부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됩니까? 이것만 가지고 소유자가 될 수 없죠. 근데 얘한테 팔았답니다.
그러면 권리도 없으면서 처분권도 없으면서 처분행위했죠. 그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분행위 할 때는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고, 타인 물건에 대한 처분행위는 그러니까 유효일까 무효일까? 무효인 거죠. 타인 물건에 대한 의무부담행위는 유효, 타인 물건에 대한 처분행위는 무효. 오이고, 그죠? 예. 여러분이 여태까지 이걸 안 해봐서 그런 거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두 가지, 세 가지를 이렇게 안 해본 거야. 한 가지씩만 해본 거야, 여태까지. 한번 공부하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안 해보셨던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했어요. 수학 같은 거 하면서 여러 가지 공식에 의해서 변환되는 거 다 공부했다고. 공부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우린 머리를 어디다 썼어요? 베개 비는 데 주로 썼잖아요. 그렇죠? 베개 비는 데 썼지 이런 데 주로 안 썼죠? 가끔 벽에 못 박을 때도 망치 없으면 한 번씩 쓰고, 그런 거는 몰라도 이런 데는 잘 안 써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2주 내지 3주 정도 걸려요, 여러분 적응하는데. 실제로 앉아서 적응하는데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배는 또 왜 이렇게 고파,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근데 그거 적응하고 나면 괜찮아요. 자, 어쨌든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 구분했네요. 그죠? 예,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밑에? 크게 읽으시고 밑에요. 처분행위. 두 가지, 물권행위와, 이제 나중에 가면 형성권의 행사도 처분행위다라고 했어요. 형성권의 행사 채무 면제해줬대요. 그럼 채권 채무 관계 종료돼 버리죠. 상계했다는 거야. 내가 줄 돈이 100만 원, 받을 돈이 100만 원이었다. 상계해버리면 서로 채권 채무 관계 종결돼 버리죠. 이런 것도 일종의 처분행위로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건 추가적으로 보고, 여기는 물권을 처분하면 물권행위, 기타 나머지 재산권을 처분하면 뭐요? 준물권행위, 이렇게 나눠지고. 중요한 건 여기 보세요. 어디 보십니까? 의무부담 행위할 때는 이행의 의무가 남지만 여기 이행의 의무가 남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무권리자가 했을 때 유효, 무효? 유효. 무권리자, 무권한자가 해도 유효다. 즉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타인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무효.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 유효. 타인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속 효. 다 맞았다. 효만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 유효. 효만 하다가 걸리면 그냥 안 놔둬요, 이번에. 타인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무효.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있음을 요한다. 아시겠죠? 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엄청 어렵게 나간다 오늘.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그렇죠? 처음에 좀 복잡하죠? 복잡해서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여러분 능력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접하면서 조금 복잡하니까 그러고, 아, 이런 말들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도 들어본 적도 없어서 그렇지 11월, 12월 과정 끝나고 1월, 2월 과정 들어갈 때는 굉장히 익숙해져요. 실제로. 어떤 분 저한테 와갖고 용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지 마라 그래요. 제가. 안 해도 자동적으로 적응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지금 1살 먹은 놈이 한국말 어떻게 배워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 싸대기 때려버려야 되죠. 다 배워지는 거야. 엄마 말 잘 듣다가 보면. 그죠? 자, 이런 거고요.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 방식은, 일단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할 때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의사표시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의사표시 없으면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한 개만 가지고도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개만 가지고. 근데 의사표시가 2개 있어야만 성립하는 법률행위도 있고요. 의사표시가 2개 이상 여러 개가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도 있어요. 아, 이게 수 가지고 해보니까 하나, 2개, 2개 이상 여러 개. 오? 2개. 2개 이상 여러 개인데 여기도 2개만 있으면 똑같잖아.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죠? 방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하나만 가지고도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그래, 하나의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법률행위가 필요하다. 이걸 일방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일방행위.
그 다음에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 두 개의 의사표시는 방향을 정해줘야 돼요. 이쪽에서 일로, 반대편에서 이쪽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쌍방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쌍방행이. 아시겠죠? 근데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 여러 개 있다. 그럼 이것처럼 서로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의사표시 같으면 이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쪽 방향으로 집중되는 거야. 두 개가 있어도 한쪽 방향, 세 개가 있어도 한쪽 방향, 네 개가 있어도 한쪽 방향. 아니면 어떤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구심점으로 의사표시가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 여러 개가 있어도 이거하고는 방향이 다르다. 두 개인 경우도, 그죠? 그래서 수도 필요하고 방향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집중되는 행위다라고 해서 이걸 합동행위라고 얘기해요. 무슨 행위요? 합동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법률 용어로 하면 일방행위는 혼자서 하는 의사표시다. 혼자서 하는 법률행위다라고 해요. 어떻게? 혼자서 하는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이걸 혼자서 한다. 단독행위다. 법률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서 한다. 무슨 행위라고요? 단독행위다. 이거는요, 둘이 같이 하는 행위죠. 이걸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 그리고 이게 제일 많아. 90% 이상이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합동행위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인데요.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모여서 우리 어떤 사업 하자라고 해서 정관을 만들어요. 우리가 사단법인 설립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가 사단법인 설립하기 위해서 각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나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우리 하자. 그래서 약속을 할 거 아니겠어요? 약속을 하고 그걸 서면에다 작성을 해요. 서면에 작성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 정관을 작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정관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내용들이 거기 다 이렇게 기입이 돼야 되고 전부 다 찬성해 줘야 되겠죠. 난 그건 싫어. 나 그거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너는 빠져라 그러면 되잖아요. 싫은 사람은 다 빼버리고 좋은 사람만 같이 모여서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합동행위다. 그리고 의사를 한 군데 집결시키는 행위다. 한 군데 집중시키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만 알면 돼. 사단법인 설립행위 합동행위다. 그리고 이건 서면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합동행위는 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있다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이거는요. 주로 나오는 게 이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단독행위도 가끔 한 번씩 나와요. 이 단독행위는 내가 혼자서 하는 의사표시예요. 근데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있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냥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을 무자예요, 이게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요.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내가 혼자서 내 마음대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내가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난대. 속된 말로 무슨 그런 견 같은 경우가 있어. 그럼 상대방 어떡하라고. 그래서 이 단독행위는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걸 단독행위의 법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에서 정해진 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단독행위의 법정주의다. 보세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법률행위를 하는데 법률행위하는 과정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여러분은 내가 원했던 대로 법률효과 무조건 발생한대.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은 나하고 법률행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리고 예상치도 못했다가 나하고 마주치기만 하면 도망가야 되겠다. 무슨 얘기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딱 정해져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단독행위의 법정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단독행위는 대부분 형성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말의 의미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혼자서 의사표시해도 법률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의사표시해도 상대방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내가 의사표시하게 되면 법률관계가 그냥 형성이 돼요. 내가 원했던 대로. 그래서 대부분의 단독행위는 뭐를 구성한다? 형성권을 구성한다. 그래서 이거 암기해야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다 보니까 유자적하게 품 잡고 다닌다. 그래서 유제포 이렇게 유언,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철, 취해서 이건 암기하는 거예요. 지면에 추상화 그린다 그래요. 동철이가 술에 많이 취했나 봐요. 지면에 추상화 그리고 있대요. 뭐 하는 게 연상이 돼요? 그렇죠. 그거. 술 많이 취해서 지면에다가 추상화 그리고 있답니다. 동의, 철회, 취소, 해제, 해지, 면제, 추인, 상계 이런 거예요. 그건 상대방이 있어요. 동철이 술 좋아하죠? 술 먹을 땐 누구하고 같이 먹잖아. 상대방이 있거든요. 근데 추상화 그리러 갈 때도 같이 마주보고 그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추상화 그리러 갈 때는 혼자 가는 거야. 동철, 취해, 지면, 추상 이런 정도. 그래요. 단독행위는 법정주의가 적용이 되고 단독행위는 대부분 다 형성권을 구성한다. 아시겠죠? 그래. 그럼 이제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13페이지에 있는 게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죠. 그래요. 그래서 단독행위, 일방행위라고도 얘기한다. 그렇죠? 그래요. 기억해 보시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보이시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거기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 나오죠? 그래서 밑에다 써놔요. 뭐라고? 제, 포. 첫날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으면 이 공부할 게 아니라 내년이 마지막인 사법시험 공부해야 되고 기억에 안 남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 포 써놨죠? 예, 그거 하나 딱 줄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줄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십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렇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래요. 동철, 취해, 지면, 추상만 뒤집어 놨네. 그죠? 그죠? 두 번째 줄 찾았어요? 예, 앞글자만 가지고 동철, 취해, 지면, 추상만, 상추 이렇게 나왔죠? 추상, 이런 정도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동철, 앞글자만 가지고 하면 그대로 돼요. 동철, 취해, 지면, 추상 이런 정도.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이런 것들은 별도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단독행위의 특수한 법리다라고 해서요. 단독행위는 법정주의가 적용이 된다. 그 말의 의미는 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법에서 정한 때만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단독행위의 법정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A는 체크해 두십니다. 단독행위 법정주의. 그거만 짝 법정주의까지만 줄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 있죠? 계약은 쌍방행이라고 하잖아요. 쌍방행이. 그래서 협의의 계약도 있고 광의의 계약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우리 민법에 보니까 15가지 종류의 계약이 나오죠. 15가지 종류의 계약이 나오는데 이거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매매, 교환, 임대차만 우리 시험범위니까 이거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합동행위 보이시죠? 합동행위는요. 두 번째 줄 사단법인 설립행위 있죠?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 정도만 줄쳐 놓으시면 돼요. 사단법인 찾으셨나요? 그거만 체크하시면 가게 되고요.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 사실적 계약관계 이론이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그냥 독일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론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냥 집어넣어 놓은 건데 그거 왜 집어넣었을까요? 독일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게 시험과 접목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집어넣어놨어. 왜? 잘난 척하는 거야. 이게 책 가지고 잘난 척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니다. 거기 문제 보니까 준법률행위인 것은 그랬죠.
예? 준법률행위인 것은 그럼 법률행위가 아닌 것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 보니까 동의, 취소, 최고, 추인, 해지 이렇게 나왔네. 뭐예요? 최고죠. 왜? 이거 법률행위라고 지금 배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준법률행위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법률행위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준법률행위 외울 게 아니라 법률행위가 우리 시험범위지만 준법률행위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법률행위 빼버리면 나머지가 준법률행위 아니냐고. 준법률행위까지 외우고 싶으신 분은 오세요. 제가 암기시켜 드릴게요. 그것도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고로 거절 잘하는 사람들이 의사다 그러고요. 또 사부님께 변 선물한다 그래요. 그래서 혼사가 있으면 혼합사실행위, 순수사실행위, 순사는 매주 가발 쓰고 잠복 근무한다.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괜히 그럴 필요 없어요. 법률행위 정확히 알면 준법률행위 그냥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밑에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의무부담행위 거기 보이시면요. 두 번째 줄, 기억의 두 번째 줄 보이십니까? 채권행위가 전형적인 의무부담행위다. 그렇죠? 그래서 그 채권행위가 전형적인 의무부담행위까지 줄쳐 놓으시고요. 의무부담행위 바로 밑에 보면은 반드시 뭐가 남는다?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그 다음에 니은은 다 줄쳐 놓으셔야 돼요. 니은은 채권행위는 처분행위와 달리 행위자에게 처분권한이나 처분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권한자가 채권행위 했을 때 그 행위는 유효인 행위가 된다. 그리고 밑에 하나 써놓으면 더 좋아요.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 유효 이렇게.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 유효. 설명을 들었으니까 내용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처분행위가 나와요. 빨리빨리 쓰세요.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두 번째 줄. 그 자체가 이행행위다.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거 있죠? 여기 핵심 내용이에요. 물권행위다. 준물권행위도 있고 형성권의 행사도 있다라고 하는데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형성권의 행사 정도. 형성권의 행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채무 면제해주면 끝난다고 얘기했죠? 상계하면 끝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채무 면제해주면 더 이상 거래할 게 없어져요. 이거 형성권의 행사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을 어떻게 해요? 채무를 상계해버렸대요. 상계해도 더 이상 거래할 게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리을에 나와요. 리을에. 그래서 리을에 A의 두 번째 줄 처분행위자에게 처분권한과 처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B도 처분권한 없이 한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뭐다? 무효다. 여기 정도, 요거 두 줄 정도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가 나오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다 뭐라 그랬어요? 불요식행위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불요식행위 있잖아요. 요거 불요식행위는 법정의 방식을 유하지 않는 법률행위다. 그리고 줄칩니다. 그 다음부터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상 특정한 방식을 유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를 원칙으로 한다. 거기까지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다 뭐예요? 불요식행위다. 그 다음에 재산적인 출연 유무에 따라서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상행위, 무상행위인데 재산 출연이라고 하는 건 자, 이거 보세요. 제가 뭔가 여러분에게 내가 1,000만 원을 줬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지라고 1,000만 원을 내놨는데 여러분의 재산이 1,000만 원이 늘어났다고. 그럼 내가 재산을 출연한 그 행위에 의해서 여러분의 재산이 늘어난 거죠. 이것만 출연행위고 나머지는 다 비출연행위야.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냐면 내가 1,000만 원을 내놨는데 여러분에게는 2,000만 원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재산을 내놓은 행위만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다른 작용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2,000만 원이 늘어난 거고, 아니면 내가 1,000만 원을 내놨는데 여러분한테는 500만 원밖에 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다른 작용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비출연행위예요. 그러니까 출연행위는 딱 하나, 내가 내놓은 만큼 여러분에게 늘어났다. 그럼 그것만 출연행위예요. 나머지는 싹 다 비출연행위예요. 내가 재산을 꺼내놨고 출연했고
그만큼만 상대방에게 늘어났다. 이것만 출연행위예요. 줄칠 거 하나도 없어요. 안 나와. 출연행위가 뭐냐, 이게 안 나와요. 누가 재산을 출연했다만 나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줄 안 쳐도 돼요. 쓸데없는데 재산, 에너지 소비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걸 줬대요. 근데 반대급부가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행위예요? 무상행위지. 주기만 했지 받은 게 없대요. 그럼 무상이죠. 내가 줬더니 뭔가 오더라는 거야, 이거에 대한 대가가. 그럼 그건 뭐죠? 유상이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무상이다, 유상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지금 이거 안 봐도 됩니다. 유인행위는요, 처음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중에 결과가 영향을 받으면 유인행위, 처음의 원인과 나중에 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으면 무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안 보셔도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생전행위와 사후행위가 나오죠. 예? 생전행위는 살아서 하는 행위고 사후행위는 죽어서 하는 행위겠죠. 죽어서 무슨 행위를 해? 무슨 죽어서 법률 행위를 해? 벌떡벌떡 일어나요? 무덤에서? 아니야. 행위는 다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법률 효과가 살아있을 때 나타나면 생전행위, 법률 효과가 행위자가 죽어야만 나타나면 사후행위인 거예요. 그러면 행위자가 죽어야만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건 행위가 아니잖아. 법률 규정에 의한 거잖아, 그건.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라고 여태 얘기했잖아요. 유언. 내가 오늘 유언했대요. 효력이 언제 발생해요? 죽어야 나타나는 거야. 유증. 이것도 행위자가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인증여라고 하는 게 있어. 증여는 증여인데 내가 죽고 나면 너가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사인증여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행위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겠죠. 줄칠 거 하나도 없어요. 내용만 하시면 되고, 이런 건 나와서 틀린 사람 여태까지 내가 한 명도 못 봤어요. 민법 32.5 맞고 틀린 사람도 이건 안 틀렸어요. 떨어진 사람도 이건 안 틀렸어요. 절대 안 틀리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신탁행위, 맡기는 행위예요. 그냥 신탁행위, 맡기는 행위다. 그냥 그걸로 끝나고, 독립행위, 보조행위, 주된행위, 종된행위는 나중에 가면 저당권에서 공부할 거예요. 자, 이래요. 우리가 돈을 1억 원을 빌려줘. 그 사람은 믿고 빌려준대. 엄청 쪼다요. 믿고 빌려주는 건. 그 사람이 갚을지 안 갚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걔한테 담보 내놓으라고 하죠.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 거요, 빌려준 돈을 원활히 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받기 위해서. 후자 쪽이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주된 행위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결국은 뭐예요? 종된 행위인 거예요. 아시겠죠?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돈을 2억 원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받았거든? 근데 돈 2억 원을 내가 받았어요. 그럼 채권이 소멸했잖아요. 근데 저당권은 말소 안 했다고. 그럼 저당권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주된 행위가 소멸했기 때문에 종된 행위는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저당권에서 공부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등기부에 남아있으면 뭔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등기부에 남아있다고 해서 위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서 돈 대출받고, 담보대출받고 집 살 때 근저당권 설정해 줬잖아요. 근데 돈 다 갚았어요. 근데 은행에서 말소서를, 저당권 말소서를 안 받았다고. 그럼 그 저당권은 무효예요, 유효예요? 그럼 무조건 무효야. 왜? 돈 갚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말소서를 안 갖고 있어도 돼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영수증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완제됐다라고 하는 증빙의 영수증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이거만 뒤밀면 돼요. 근데 그게 경매가 됐대. 은행에서 띨띨하게 쪼다같이 경매가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경락인이 경락대금 다 냈다. 그 와가지고 집 비워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돼? 영수증 갖고 짠! 그러면 모든 경매 절차는 싹 다 무효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피담보 채권, 즉 채권 채무가 소멸했기 때문에 저당권은 이미 뭐가 된 거예요? 무효가 됐고, 무효인 저당권에 기초해서 경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의 법률관계는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 돈 갚으면서 저당권 말소 등기소를 안 주면 돈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져야 돼요. 돈 갚고 영수증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거고, 쉬었다가 법률행위 요건 있죠? 예, 이 요건 쉬었다가 할 거예요. 조금 쉬겠습니다.